네, 안녕하세요. 아유, 날씨 엄청 추워졌네요. 영하 15도라는데 끝내주는 경제 시작할 때 영상 15도, 20도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며칠 안 됐는데 금방 30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품격 있는 경제방송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런치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로스 나우서트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칼럼니스트인데 한국이 흑사병에 걸린 유럽보다도 더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이 칼럼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용해서 썼죠. 그분의 성향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사실 많이 인용을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최재천 교수 아시죠? 진화생물학자고 최재천의 아마존이라고 유튜브 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인기 많이 끌고 계신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산율이 회복하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0.6명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뭐 흑사병 유럽보다도 더 인구 빨리 감소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온 건데요. 원래는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재천 교수 이야기는 아니, 그렇게 출산율 빨리 회복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태에 잘 적응하고 특히 지금 있는 사람들,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실은 의학이나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경제학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니, 인구 감소하면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생물학자들은 또 아니, 이게 너무 이 붐비면 생물들의 경우에는 개체수를 스스로 조절을 한다, 인류가 아마 그런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통계청 인구 통계 말씀드리면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인구라는 게 출산율을 지금 높인다고 해서 바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숫자가 한번 늘어나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자녀의 수가 부모가 됐을 때 또 그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두 번 정도는 거쳐서 5, 60년이 걸려야 다시 이게 반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인구 감소하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최재천 교수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이 나라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렇지 않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모두 다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 좀 명심하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아주 고무적인 수치가 하나 나왔어요. 육아휴직 통계입니다. 육아휴직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신청을 하는지 봤더니 5년 만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을 확 늘었어요. 그리고 특히 더 고무적인 것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굉장히 많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아이는 주는데 육아휴직 넣으니까 갓 태어난 이 아이들이 부모하고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귀해지고 더 좋은 대접을 아무래도 받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 좀 불행한 이 수치가 같이 나왔어요. 육아휴직 신청자 중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70%, 여성의 경우에는 60%가 대기업 재직자입니다. 300인 이상 일하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으로 통계로 잡고 있는데요. 보통 대기업 재직자가 전체 노동자 한 20% 정도 되거든요. 10명 중에 2명이 대기업에 있는데 육아휴직자는 10명 중에 6명, 7명이 대기업인 거예요.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 너무 이 육아휴직조차 신청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런 불평등이 좀 치유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도시바 이야기예요. 도시바 기억하세요? 저 옛날에 유학 갈 때 도시바 노트북 사가지고 유학 갔던 기억이 생생한데, 반도체에서도 이 세계에서 1위권을 다투는 기업이었고 정말 엄청난 이 전자기업이었죠. 80년대, 90년대를 풍미했던 일본의 이 대기업입니다. 근데 어제 12월 20일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상장 폐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실적이 너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주식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일단 주식시장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다시 되살려가지고 주식시장에 다시 상장하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요, 이미. 그리고 혁신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뭐 항상 우리 혁신하고 잘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게 이 도시화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본질은 아닙니다. 도시화가 무너진 건 반도체 때문에 무너진 거고, 반도체가 무너진 건 미국의 산업 정책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1980년대에 도시화를 비롯해서 일본의 반도체 업자들이 쫙 밀고 올라오면서 1위, 2위, 3위 차지하면서 당시까지 1위였던 미국의 인텔 같은 반도체 업체를 밀어내버립니다. 인텔이 메모리 사업 포기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서 레이건 대통령 때인데요. 1980년대에 플라자 협의하고요. 미일 반도체 협정 맺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플라자 협정으로 엔화 가치를 확 올려서 미국 수출 기업들이 일본에 수출하기 쉽게 만들고, 반도체 협정 일본하고 맺어서 일정 퍼센트 이상은 꼭 수입을 해라, 이렇게 정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하고 미국의 산업 정책에 의해서 사실 도시바 같은 반도체 업체는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산업 정책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잖아요.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IRN이 뭐 칩스니 하면서 법안 만들면서 투자 막 유치해서 지금 이 달러도 강세로 유지하면서 미국으로 돈이 막 몰리게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서 공장을 막 짓죠. 나중에 다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플라자비 비슷하게,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이제 그 물건을 우리한테 또 전 세계로 수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도시바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경제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열심히 하고 혁신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무쌍한 국제 정치 안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저희 끝내주는 경제 계속 국제 정치도 적극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짚어볼게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 계속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긴장을 늦추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아직 높으니까 금리 바로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미국 연준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것 같다고 지금 다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그거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추측성이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빨리 안 내릴 거고 우리도 빨리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런치타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시대 얘기해 볼게요. 오늘도 강정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더코어 총괄 에디터 맡고 계신 강정수 박사님하고 테슬라 얘기를 해볼 겁니다. AI 하면은 뭐 챗 GPT 같은 이런 뭐 대화형 그 초거대 언어 모델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거대한 로봇이나 기계도 있고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깊이 한번 끝까지, 정말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요새 뭐 그 주가가 굉장히 길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고 최근엔 부진했던 것도 같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뭐 뉴스에 보니까 직원들 성과급을 중단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경영난에 빠졌나? 이런 얘기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테슬라가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2022년까지는 예를 들자면 차를 한 대 팔았을 때 차를 평균 생산 비용 빼기 평균 그 판매 비용 빼기 생산 비용이니까요. 그때 한 14,000달러에서 15,000달러가 남았습니다. 2022년 정도에는 한 대당? 네, 한 대당.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남았던 많이 거죠. 남았네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3, 4분기 정도에는 7,000달러가 남아요. 아니, 왜 그렇게 됐죠? 근데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생산 그 비용을 무려 4,000달러를 줄였어요. 대당 비용을 줄였는데 마진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리고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활부금융 같은 경우가 로 자동차를 많이 사는데요. 근데 그 활부금융의 이자율이 9%까지 올랐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비용이 9% 정도 오른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많이 내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격을 많이 내렸고, 또 하나 중국에서도 비아디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추격을 하니까 가격을 많이 다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그 7,000달러 이상 내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테슬라는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테슬라의 기본 목표는 뭐냐면 항상 그 생산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생산 비용이 줄어든 폭보다 판매 가격이 줄어든 폭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당 팔아서 14,000달러에서 15,000달러가 남았던 것이 2022년 그러니까 2분기 정도의 실적이었다라면 2023년 3분기에는 그것이 7,000달러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영업이익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 수익률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하는 프라핏 마진 같은 경우가 두 자리 숫자에서 9.5%대로 줄어버렸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올해 12월 들어서는 조금 한 6% 정도 올랐는데요. 그 올랐던 것은 이제 테슬라가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내놓는다든지 뭐 좀 계속해서 뭐 또 모델 3의 어떠한 새로운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하일랜드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기대치들이 또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성과들이 또 곧 나올 거라는 이런 기대치들이 나오면서 연말에 조금 올랐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줄었던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거 금리 올라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네.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기준금리 미국에서 오르고 전체적으로 시장금리 오르니까 할부 금융도 금리를 올리고 그래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영업이익 줄어들고 주가 떨어지고. 근데 이제 사실은 테슬라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대당 평균 15,000달러를 남겼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서 왜냐하면 지금 전기 자동차에서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데는 테슬라하고 비아드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 비아드 중국. 네, 중국 기업이죠. 지금 근데 나머지 지금 현대기아차도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상 전기차에서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연기관에서 영업이익을 크게 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기차를 갖다가 파이낸싱을 해주면서 보조를 해주면서 전기차 산업을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전통적인 그 OEM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대부분 전통 자동차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전기차만을 주로 중심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에서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대치가 이제 높아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400달러까지 이제 치솟고 했었던 것인데 이 부분들이 조정이 되는 거고 또 이 부분을 또 보셔야 될 것이 2024년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응이 되게 좋고 사이버 트럭 저도 되게 보기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양산 체계를 갖춰야 되잖아요. 양산 체계를 갖춘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또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높이죠.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지금 테슬라가 또 매년 20억씩 투자하고 있는 것은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에 20억씩 투자하고 있어요. 20억 달러. 네, 슈퍼컴퓨터에 20억 달러씩 매년 2023년, 2024년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죠. 2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죠. 또 옵티머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죠. 옵티머스 로봇이죠. 네, 로봇이죠. 인간 같은 로봇. 네, 그리고 또 테슬라가 지금 모델 2라고 일명 불리고 있는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약 25,000달러의 저가 자동차를 갖다가 양산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죠.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 공장에서 4680 배터리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 양산 체계를 들여가고 있는데 지금 매 분기마다 수율을 갖다가 오류율을 50%씩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100% 지금 오류율이 없이 막 대량 생산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이거는 흔히 말하는 램프업 구간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 구간은 아직 안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이러한 자동차 산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지금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조금씩은 평균 생산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원래 더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만 그러니까 즉 생산 비용을 올리려고 하는 요인들이 지금 테슬라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사이버 트럭에서 우리가 캐시를 만지는 것은 한 18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8개월 걸린다는 건 2024년까지도 계속해서 사이버 트럭을 양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되고 모델 2를 또 생산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전망 자체가 그렇게 또 밝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아니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막 생기는데요. 일단은 아까 그래도 가격을 낮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1위 업체 아닙니까? 전기차 시장. 네, 전기차에서 1위 업체죠. 그러면 1위 업체가 가격을 낮출 때는 시장 점유율을 확 늘려서 뭔가 이렇게
이 독점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노림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성과는 없나요? 더 많이 팔렸다든지. 많이 팔렸죠. 사실은 이제 지금 테슬라가 2022년 대비 올해 2023년 올해 이제 3분기 때는 판매율이 떨어졌던 이유는 상하이 공장이나 베를린 공장이나 텍사스 공장이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쉬었어요. 그래서 3분기 때 떨어졌지만 지금 4분기 때 지금 겁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실제 말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독일 이런 데서 잘 네, 팔린다. 독일하고 저기 중국, 그다음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어서 네네. 올해 판매량의 목표인 180만 대를 좀 이뤄낼 것 같아요. 그럼 작년에 판매했던 것이 130만 대이기 때문에 약 50%의 성장을 그러네요. 이뤄낸다고 엄청 보기 때문에 50%에서 성장이면 대단히 높은 성장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해 그 가격을 인하하면서 판매량 대수에서는 목표치를 이뤄냈다. 그리고 전기차로서 이렇게 180만 대를 팔았다라는 것 자체는 대단히 역사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체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으로 볼 때 지금 추측하는 것은 올해 전기차가 플러그인을 빼고서 한 1,050만 대가 팔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1,050만 대. 1,050만 대가 팔릴 거라고 보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비아디가 지금 테슬라를 추월을 할 수 있는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또 베트남에 있는 빈페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식에 올해 상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판매율을 좀 높여내가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좀 열심히 많이 팔고 있고 사실은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독일 기업들도 많이 팔고 있고 또 요즘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에서는 푸저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저가형 15,000달러짜리 이러한 전기차들도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 한 1,050만 대가 정도 되고 있고요. 그중에 중국의 올해 판매 예상량이 850만 대입니다. 아,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만? 전기차가 850만 대고 미국이 올해 120만 대를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많은 그럼요. 압도적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혼란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 자동차 시장은 미국이 제일 클 거야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연 기관까지 포함해서 자동차 시장의 신차 시장으로 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 1위, 2위가 미국 시장, 3위가 유럽연합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가 다 1,000만 대가 넘는 시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에서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요즘 한국 뭐 언론들 보면은 뭐 KBS라든지 SBS, YTN 이런 데 보면은 전기차 시장 죽어가고 있다. 뭐 하이브리드 시장이 대세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한국 시장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의 성격을 규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났다는 게 아니라 저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만 해도 지금 판매량으로 보면 전 세계 3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판매하는 건데 수출을 통해서 판매한다는 건 뭐냐면 시장을 결정하는 3대 시장이 있다라면 그거는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라는 건데 중국 시장에서 올해 850만 대의 전기차가 팔릴 거고 미국은 120만 대, 유럽 같은 경우 한 280만 대에서 300만 대가 팔릴 걸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수 시장에서의 어떤 규모가 전체 세계 시장의 흐름들을 얘기해 줄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대기아차가 3위인가요? 전기차 3위인가요? 아니면 전체 3위죠. 전체 3위에서 1위가 지금 합쳐서. 토요타가 있고 2위가 폭스바겐이 있고 3위가 현대기아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M이 있고 포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세상 자동차 시장의 구조죠. 죄송합니다. 아까 강 박사님 처음 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이 더 있어서 왜 미국에서 IRA 뭐 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많이 준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한국 차를 넣네 맞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비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있으면은 테슬라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된 거 아닌가요? 유리했죠. 유리했는데 이제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년부터는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7,500달러를 받았는데 이제 7,500달러가 이제 올해까지는 어떤 거냐면 세금에서 그러니까 저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내야 될 세금에서 종합과세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 정산할 때 7,500달러라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제가 자동차를 살 때 이게 깎이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리스를 들어가게 되게 되면 원가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 부담은 되게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해줍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같은 경우는 연방 지금에서 IRA 법에서 7,500달러를 최대해주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또 최대 7,500달러를 해줘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저렴해지는 건데 당장 느껴지지는 않는 이러한 세금 가지고 이런 조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세금이 아니라 원가에서 7,500달러를 깎아줘요.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가 좀 테슬라한테 뿔이 난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이제 가격을 인하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뭐
NMC 뭐 배터리에서 고급 배터리, 한국 엔솔이라든 LG 엔솔이라든지 네네. 한국 기업들이 LG 에너지 같은데. 2차 전지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이 NMC 배터리라고 해서 좋은 배터리거든요. 네네. 이걸 테슬라가 중심적으로 쓰다가 올해부터 뭐 중국산 LFP 배터리를 갖다가 믹스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미국 기업들 중국 거 안 쓴다고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아닌가 이제 보죠? 요즘 뭐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중국산 테슬라가 엄청나게 팔린다고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네. 그래서 뭐 중국산 이런 건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감정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상하이 공장과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상하이 공장에서 수입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아,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CATL과 비아디의 LFP 배터리를 이 테슬라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더 심하게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배터리 같은 거는 내년부터 보조금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거 미국에서도 그렇게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한국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들이 있는데 한 번 주행할 때 600km씩 가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차를 사보니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LFP 배터리만 해도 400km까지 가까이 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가격은 근데 많이 내려지니까 훨씬 더 가격 부담 없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400km, 600km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뭐 조금의 뭐 근소초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한번 풀 충전했을 네. 때 가는 거리. 네, 아, 네.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가격을 인하할 때는 LFP 배터리도 조금 집어였다라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테슬라가 그 혜택을 보면서 180만 대라는 걸 판 거는 사실 보조금 정책의 영향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군요. 네. 미국에 제한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중국 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정말 중국은 현명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중국은 올해부터 2023년부터 구매할 때 보조금을 없앴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는 면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세 면제 정도를 해줬고, 그러니까 이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비용에다가 $1,400씩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아, 찍어낼 때마다. 네, 찍어낼 그 기업에다 때마다가 주는 기업에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올해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전기차 시장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유럽에 있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사실 중국 시장을 내연 기간에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유럽에 있는 브랜드들이 중국에 수출한 전기차보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수출한 전기차가 많아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세요. 하나당 1,400 경제학 원론으로 들어가서 $1,400의 보조금을 주니까 생산 단가가 낮아졌죠. 아, 그러네. 근데 프랑스나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구매할 때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중국차를 사면은 보조금을 2번 받는 겁니다, 소비자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유럽 자동차들이 중국 자동차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엄청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생산비를 이렇게 보조금으로 주면 사실 자국 기업들이 많이 생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네. 예전 같으면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미국 차를 사든 유럽 차를 사든 한국 차를 사든 사면 소비자가 보조금 받으니까 그냥 품질 제일 좋은 거 살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보호주의적인 방향으로 중국은 흘러간 것 흘렀죠.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지금 중국 자동차가 수준이 많이 쫓아 올라왔어요. 비아디 자동차 보면은 뭐 현대 정회장님도 화를 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수준 높은 차를 못 만드냐.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중국 차를 보고? 네, 비아디가 과거의 전기차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뭐 중국 특히 비아디의 CL이라는 모델은 모델 3를 거의 그냥 카피캣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디자인도 비슷하고 안에 자동차 UI도 비슷한데 퍼포먼스도 비슷하다는 얘기도 평가를 테슬라 받아요. 모델 3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성능도 비슷하고 하니까 테슬라네. 그러니까 너무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 파냐? 유럽에만 팔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태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 세계적으로 팔리기 시작하고 비아디가 있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15,000에서 $33,000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비슷한 수준의 테슬라 차는 얼마 정도요? 테슬라는 예를 들자면 $35,000에서 $120,000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뭐 2배 차이 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비아디에서 가장 비싼 차가 테슬라에서 가장 싼 차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그 비아디 같은 경우에선 태국에서는 넘버 2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타를 바짝 쫓고 있거든요. 거기는 일본 자동차가 1, 2, 3위, 5위까지 하던 데에서 네네. 1위 토요타가 있지만 2위 BYD가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네, 전체 자동차 전기차만이 시장에서 아니고 네, 전체 자동차.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많이 그러면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도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네네네. 태국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유럽 집행위에서 되게 불만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 세계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들한테 보조금을 줬는데 그렇죠. 네. 생산 보조금 주는 것은 이거는
이거는 안 된다. 근데 그거 WTO 위반 그래서 같은 거 위반이다.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고 있고요. 국제 분쟁이 재판- 들어갔고 되게 분노를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관세 매기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갈등으로까지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테슬라 얘기를 네. 돌아오면 그런 와중에도 테슬라는 180만 대를 팔면서 선전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선전할 수 있어. 선전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월 1일 정도나 1월 2일 정도에 테슬라가 항상 그 전년도 그러니까 전 분기 판매 대수만을 먼저 발표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 180만 대 목표치를 채운다면 테슬라 주가는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의 판매량을 1월 초에 딱. 네, 1월 초에 판매 발표하는데 대수만. 근데 하필이면 1월 초에 발표할 때는 10월에서 12월까지를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은 1년치도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1년치에 연간 180만 수치가 대를 되겠네. 판매하는 거가 중요하고 네네네.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3, 4분기 이제 컨퍼런스 콜 같은 데를 자세히 들어보면 영어를 다 자세히 들어보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 속에서 경영 앞으로 어떻게 테슬라가 발전할지가 다 그려지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날 언제 했죠?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이 10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10월 중순에. 왜냐하면 네네. 9월까지의 결산을 갖다가 10월 아, 중순에 네네. 했는데 그때 무려 6번 정도 금리가 비싸다는 얘기를 해요. 금리가? 네, 금리가 고금리. 네,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멕시코 공장도 사실은 짓기로 했었거든요. 올해 안에 네네네. 짓기로 했는데 그거를 당분간 기약 없이 연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높아서는 우리도 대출 받아가지고 공장 질 거 아니에요. 공장을 질 수 그렇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연기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지금 생산 설비 물론 캐시플로우가 되게 좋습니다만 네네네. 자기 현금 100% 다 쓰는 그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돌리면서 공장의 설비를 확충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설비 확충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캐시가 있어서 우리 캐시를 써야만 하는 것도 되게 아까운 상황이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시경제에 대한 핑계를 갖다가 핑계 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유일 수도 있고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이거 6, 9번씩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군요.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데 거시경제는 다 이자율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이자율을 얘기를 하면서 고금리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신모델을 빨리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들 여기에다가 또 사이버 트럭을 위해서 투자를 또 계속해야 되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되게 경영적으로는 큰 도전을 맞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 저 기억나요. 그때 언론에서 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뭔가 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 이게 홍보하려고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계속 비관적인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네, 그런 그래서 얘기 주가가 들었어요. 많이 내려갔어요.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사실은 테슬라의 펀더멘트는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차가 안 팔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산력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건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볼게요. 네. 지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 할부금융이 높아서 가격을 낮춰 팔아야 해서 영업이익이 이익이 줄어들었다. 네. 마진이 줄었다. 네. 그 문제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돈 끌어와오려면 다 빌려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도 금리가 높아서 투자하기 너무 힘들어서 멕시코 공장을 못 지었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12월 초에 미국 연준에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는 천정이다라고 사실상 선언한 것 같거든요, 제 얘기는. 그때 미국 주식가들이 대부분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다가 어제 그것이 끊겼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부분도 테슬라에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테슬라 또 코어에다가 저의 주가 전망을 한번 썼거든요. 주가 네네. 전망을 썼는데 테슬라 주가가 마이너스 내려간다라면은 고금리 정치가 계속 유지되거나 심지어는 더 올라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아무리 테슬라가 잘 나가도 이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최소한 이러한 리스크는 제거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최소 주가가 그러니까 금리가 언제쯤 내릴지 모르지만 금리가 좀 내려간다라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사실은 되게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 심리도 좀 더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를 사는 미국의 90%에 이르는 할부금융 네네. 자동차를 살 때 이것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어떠한 부담감들이 줄어들게 되게 되면 자동차 판매들도 시장들도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다시 올리는 네네. 정책을 하게 되면 다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을 맞을 수가 있을 거고 또 금리가 내려간다라면은 테슬라가 현금이 캐시플로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현금이 이러한 부분들도 또 비교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여러분 토요타하고 폭스바겐은 부채가
$1,000억 달러가 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부채가 $1,000억 넘는데 테슬라는 거의 부채가 없다가 볼 수 있어요. 부채는 조금 있는데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캐시플로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펀다멘탈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장사하려다 보고 사업하려다 보면은 왜 내 돈 써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빌려서 갖고 와야 쓰는 되는 게 더 네, 훨씬 더 경제적이죠. 경제적이죠. 네. 그래서 아마 빌리는 데서도 조건이 유리해진다라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모델 2의 개발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래 얘기를 조금만 네. 해보시죠. 그러니까 네. 사이버 트럭 얘기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멋있게 생긴 트럭 있어요. 네, 픽업 트럭. 네, 네. 픽업 트럭. 그게 굉장히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네. 했는데 또 뭐 이렇게 성능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시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세요? 그 괜찮은 사이버 트럭은 네. 저는 그 제품의 구성 부분에서는 전통 자동차 업들이 반성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우선 면에서? 사이버 트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관들 얘기하고 많이 하시는데 이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48V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48V요? 자, 이거를 한번 의미를 좀 따져보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어려운 얘기를 좀 제가 할게요.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퀄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이 볼트고 볼트고 A라고 써져 있는 게 그게 전류예요? 네, 암페어? 전류 암페어죠. 그게 아답터에 써져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 전압을 올린 거예요. 네. 전압을 올리면 즉 12V에서 48V로 4배를 올린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전류는 암페어는 낮아져도 돼요. 4배가. 두 개 합치면 와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생각났어. 와트는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전압을 48V로 올리면 이 전류가 떨어지죠. 그렇죠. 전류가 떨어져서 암페어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암페어가 떨어지면 여러분 전선출의 두께가 줄어들어도 돼요. 아, 자, 그러면 48V로 바꾸려고 하면은 테슬라가 뭘 바꿨겠어요? 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문 올리고 내리는 거. 48V. 네, 48V예요. 근데 인류로 자동차 역사를 볼 때는 1960년에 처음으로 자동차 업계가 6V에서 12V로 올린 이후에 무려 60년 동안 12V를 유지해 왔어요. 우리 내연기관 차 안에 있는 배터리도 다 12V. 12V인 거예요. 다 모든 전기체계는 12V고 전기차도 다 12V고. 12V고 모델 Y도 12V고 모델 3도 12V인데 처음으로 사이버 트럭이 48V를 가져온 거예요. 48V로 오면 여러분 부품 다 바꿔야 됩니다. 뭐도 바꿔야 돼요? 이 창문 올리고 내리는 거 다 바꿔야죠. 인포테인먼트 다 바꿔야 되죠. 그러네요. 여기에 불 들어오는 거 차에 전기등 다 바꿔야 되죠. 밖으로 하는 전기등 다 바꿔야죠. 에어백 내비게이션 뭐 다 바꿔야 되고 에어백도 다 바꿔야 돼요. 왜 거기 있는 센서에도 전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부품 만여 개의 부품을 바꿨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모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모터도 12V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막 48V 로. 48V가 바꾸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감행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48V로 쓰면은 에너지 효율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전기에서 나는 발열도 줄어들기 때문에 발열판도 없어지는 거고 심지어는 부품들도 몇 개들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지만 the best part is no part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부품은 부품을 부품이 없애버리는 없는 거다. 부품을 없애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부품도 많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혁신이고 테슬라가 그래서 48V로 바꾸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엔지니어 컬처를 얘기를 해요. 사실은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다른 자동차 업체에서도 48V로 바꾸자고 벌써 30년 전부터 얘기했다.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건 뭐냐면 자동차 이미 전통 자동차 업체는 못한 다음에 다 거기에 결정하는 데에서 MBA 출신들과 변호사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이 부분을 바꿔야 될 이유를 모른다. 지금도 좋은데 굳이 48V를 바꿔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테슬라는 엔지니어 컬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거예요. 48V로 바꾸자. 그럼 오케이에서 바꿨다라는 거예요. 공대생들이 주도하는 회사다. 네, 그러면서 저도 MBA 출신인데 놀린 거예요. 부끄럽네요. 우리는 어떻게 48V로 바꿨는가를 책자를 만든 다음에 전 세계 자동차 CEO들에게 다 보내줬습니다. 아, 조롱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컨트롤러라고 있습니다. 부품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여기에만 해도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도 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여 개의 부품도 단위가 나눠져 있어요. 자동차에도 예를 들면 브레이크에 관련된 부품이라도 브레이크에 관련된 부품이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요거를 종합하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윈도우 시스템인데도 윈도우 시스템을 묶어주는 그러니까 이 부품에 묶음이 있고 이 묶음을 전체를 다 총괄하는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네네. 이 컨트롤러를 여러분들 전깃줄로 다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부품들을 조작하는 어떤 컨트롤러가 있고 통제 또 시스템이 있고 다 서로 이거를 다 전기줄로 연결을 한다. 하죠.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이제 돼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네. 약 이것을 81%를 이더넷으로 대체했어요. 이더넷으로 그러니까 즉 컨트롤러와 컨트롤러의 통신을 전기줄이 아니라 무선 통신으로 연결한 거예요. 무선 통신으로. 자,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2.1km에 달하는 전선줄이 들어가요. 2.1km? 예, 에 달하는 전기줄이 보통 자동차에 자동차예요? 들어가요. 자동차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더넷을 다 하기는 이게- 그거 이렇게 열어보면은 엄청 얽혀 있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 다 들어가는데 네. 이것을 100m로 줄였어요. 100m로.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방식을 모델 2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모델 2 라는 건 아까 말했던 저가형 자동차. 저가형 앞으로 자동차. 만들 저가형 자동차에는 이미 48V로 갈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48V에 대한 연습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더넷을 그거는 100%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많이 팔아서 캐시를 못 만들어도 새로운 네. 저가형 자동차에 여기 사이버 트럭을 해봤던 기술을 48V 그 기술을 가져가서 양산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을 뭐라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거는 모델 2 저가형 자동차로 가는 가장 패스트 트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부분에서 저는 테슬라가 엔지니어적으로 대단히 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이버 트럭이 뭐 수륙 양용한다고 그랬는데 잘 되네 안 되네 뭐 절대 안 선다고 그랬는데 어디 뭐 사막 어디 오지에서 고립됐네 이런 얘기는 별로 의미 없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팔릴 거고, 그리고 어차피 뭐라고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거 저기 인베스터 데이 그 컨퍼런스 콜에서 물어봤거든요. 내년에 몇 대 정도 만들 거 같냐 그랬더니 내년에 2024년에 몇 대 만들 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고 2025년 정도에 25만 대 만들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사이버 트럭을요. 네, 그러니까 양산 체계를 천천히 가져간다라는 천천히 거고 가는 천천히 거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25만 대는요 다 팔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약이 150만 대가 지금 넘어섰는데. 예약이요? 네, 사이버 그러니까, 트럭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약은 $100를 내는 거기 때문에 취소할 네네. 수 있죠, 언제든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100 손해 보고 예약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구매자라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25만 대 팔리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버 트럭이 얼마 팔리냐 안 팔리냐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팔릴 겁니다. 문제는 이 사이버 트럭은 넥스트 베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저가형 자동차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현명하게 작용했고 이 부분들에서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윈도우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내리고 하는 48V 체계를 그대로 예를 들자라면은 저가형 자동차에 쓴다라면 양산 체계로 갈 수 있는 부품의 양산 체계로 갈 수 있는 이런 틀들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이 되는 거는 컨트롤러를 테슬라가 만들고 윈도우 체계의 부품을 이번에 테슬라가 만들었을까? 뭐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납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벤더들에게 납품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무선 통신도 있고 그러면 또 다 그 업체들이 테슬라는 있는데. 재미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모델 S를 만들 때 미국에 있는 의자 업체에 가가지고 우리 시트 의자를 좀 납품을 해달라고 했더니 오늘 뭘 믿고 납품을 하냐. 전 세계 의자 업체들이 납품을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요? 너무 작은 회사라서? 왜 너무 작은 회사고 여러분 미국에서 자동차 스타트업이 성공한 것은 1920년도에 크라이슬러가 성공한 이후에 100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네 진짜. 3대 자동차 회사 뭐 그러면서 네. 그들만 크라이슬러가 계속 하는 거죠. 마지막이었고 근데 뭐 만든다고 해서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겼지만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납품을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에 있는 모든 의자는 테슬라가 만듭니다. 그래요? 직접 네. 만들어요? 직접 만들고요. 납품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그렇죠. 건가요? 부품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엔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테슬라의 덕을 본 회사가 대표적으로 두 개의 기업을, 그러니까 정행이 배터리 회사도 있지만 만도하고 한국타이어를 들어요. 만도가 어떻게 테슬라가 관련이 찾아와서 우리 혹시 뭐 좀 납품해 주려고 그랬더니 만도가 납품할게 그런 거예요. 역시. 네, 그래서 그래서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납품하는 기계에서 납품하는 그 부품도 테슬라 엔지니어가 와서 설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쨌든 모든 걸 다 직접 만든다.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거네요. 이거를 갖다 수직 통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수직 통합률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동차 역사로 볼 땐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포드가 처음으로 모델 T를 1907년도에 만들었을 때 수직 통합률이 100%였어요. 그래서 포드 자동차 공장에는 고무 공장하고 유리 공장도 있었어요. 타이어도 만들었어요. 타이어도 만들고 유리창도 만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타이어 전문 회사가 어디 있었겠고 그러게, 유리창 만드는 회사가 납품할 어디 회사가 있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역사는 보쉬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품 회사도 마찬가지고 아웃소싱의 역사였거든요. 다 전문화하고. 그리고 아웃소싱을 가장 과학적으로 잘했던 것이 토요타가 린 프로덕션 들면서 아웃소싱하는 관계 업체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풀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웃소싱의 역사인데 다시 지금 테슬라는 거꾸로 간 거예요. 아무도 안 납품을 하니. 협력업체 시스템을 안 가져가는 시스템. 그렇죠. 물론 테슬라에도 1티어, 2티어라고 해서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 3차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네. 있기는 있는데 가장 적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테슬라가 직접 설계를 하는 거니까 자, 이던에서 컨트롤러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토요타나 제가 현대자동차 단사한테 물어봤어요. 거긴 컨트롤러의 시스템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부품업체 1차 벤더들 한 700군데를 모은다라는 거예요. 네네. 모아서 이번에 우리 저기 컨트롤러의 요 시스템을 스택을 좀 바꾸려고 하니까 다들 공장 돌아가셔서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1차 벤더들이 가서 다시 2차 벤더들을 소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네들 이렇게 납품할 때 요거 바꿀 거니까 다 바꿔주시고 본인들도 이것을 외주를 줬기 때문에 외주해서 돌아오려고 하면 보통 최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조그만 수정사항이 있는데 바뀌는데 걸린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냥 자기네들이 다 바꾸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거 모뎀으로 갈래? 이더넷으로 갈래? 그냥 이더넷으로 가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쉽네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부분이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일론 머스크는 엔지니어 컬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엔지니어, 아직까지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기이기 때문에 180만 대를 만들긴 하지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 좋으면 자기도 이거 왜 못 바꿔? 바꾸지 뭘. 그래서 다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가 얘기했던 것은 the best part is no part, the best process is no process라 그래요. 프로세스를 없애버리는 것. 이러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영업 마진율들을 높여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에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긴 했지만 나머지 부품 업체들은 원래 내연기관에서 봤던 부품 업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 방식 자체가 큰 혁신을 갖고 있지 관계가 못해요. 너무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를 들면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창문 시스템을 갖다가 새롭게 했겠어요? 원래 자동차 있던 들어갔던 거겠죠. 것에 가져온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노베이션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지 않는 그렇게 되지 거군요. 않으니까 여기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도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테슬라는 기가 프레스라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만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완전한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설계를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비아디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데서 영업이익률이 좋은 이유는 비아디의 뭐 특정 하나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퀴하고 유리창 빼놓고 비아디가 다 만들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네요. 엔지니어링 네. 컬처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다 네. 새로운 부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야만 비용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고 처음에는 이것이 비용이 높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비용을 그러네요. 처음에 투자는 낮출 수 많이 있는 거죠. 들어가지만 쭉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저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는 부품의 숫자가 다르니까. 그러면 강 박사님, 제가 이런 네. 궁금증이 되는데 그런 그 공학자적인 공대생 같은 이 문화가 딱 있고 네. 비용을 절감하잖아요. 그럼 내년 이후에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저가형 자동차 당장 나오는 것도 궁금하지만 더 궁금한 거는 미래 자율주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되는 건지 미래가 사실 더 궁금해요. 꼭 네. 내년 아니라도. 뭐 개인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이나 제가 쓰는 글들을 아시는 분들은 저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되게 회의론자에 속했었어요. 네네네. 대단히 회의론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거에 이제 2017년 정도에 웨이모 자율주행하고 있는 구글의 CTO가 저기 MIT에서 강연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90대 10의 규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가 90% 정도를 해왔던 시간은 전체 자율주행에 그러니까 만드는 기술 개발에 걸리는 것의 시간의 10%고 나머지 마지막 완성하는 10%가 앞으로 걸릴 90%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을 완성하기가 이게 어렵다. 10%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번에 크루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크루즈가 뭐죠? 크루즈는 이제 GM에서 하는 자율주행 서비스에서 미국에서 네네네. 로보택시를 웨이모랑 똑같이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에서 하다가 네네. 다 철수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6km 정도 달릴 때마다 원격 조정을 했던 거예요. 그게 걸렸고 그러면서 사고 났고 6km 달리다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누가 원격 조정을 해요?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원격 조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속인 거예요? 네, 그럼? 대당 1.5명의 원격 조정자가 운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거 팔 때마다?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파는 게 아니라 그건 로보택시였으니까 아, 네네. 그 로보택시를 운행할 때마다. 운행할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 CEO도 물려났고 임원 대부분이 물러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자율주행이 아직 많이 못 왔다라는 부분들이었던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올해 8월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직접 캘리포니아에서 물론 캘리포니아 운전하기 쉬운 데죠. 직접 12 알파 버전을 가지고 한번 라이브로 데모 버전. 알파 버전이라면은 그러니까 베타도 아닌. 베타전인 건가요? 네, 베타전인 알파 버전을 지금 시험판. 여러분들 네.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그 관련된 하드웨어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 2만 달러 가까이 판매를 하고 매달 100달러씩 받아요. 자율주행 시스템을 FSD라는 거를 네. 자동차에 장착하도록 파는 거. 네, 처음에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사용료를 올라가고 받는다. 그리고 매달 또 사용료도 받습니다. 네네. 이것이 이제 미국에 한 40만 대 정도 깔려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버전 11, V11 베타였어요. 네네. 베타 딱지를 띄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는 베타라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네. 이것이 올해 2023년 초에 나왔습니다. 2022년까지는 V10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뭘 도입했냐면 거대 언어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 챗 GPT 같은 네, 거 챗 GPT 아니에요? 같은 걸로 해서 제미나이 이런 거. 오큐펀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거를 도입을 해서 거대 오늘과 같이 도입을 해서 훨씬 더 진일보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은 웨이모에 있는 자율주행 차가 100% 인공지능이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전 11도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플러스 AI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게 무슨 의미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만약에 해드릴게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그러면 제가 말로 그럼 저 앞에서 저 좌회전 좀 해봐 이런 정도 얘기하면 알아서 저 앞을 이렇게 뭐 그러갈 수도 있죠. 추측해서 추론해서 가는 거예요? 추론하고 갈 수도 있지만 추론 기술은 예측이라는 것이 가능하죠.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옆에 달리는 차를 봤어요. 근데 고가도로 밑에 기둥을 우리가 지나요. 그러면은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을 자율주행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들어간 단어는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거예요. 옆에 봤던 차가 없네? 그럼 없다고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대 언어 모델이 추론하는 거예요. 쟤는 저 밑을 지나가고 있고 그 당시 지나갔을 때 속력이 60km였으니까 0.3초 있다가 저 뒤에 앞에 다시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주의하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거대 언어 모델이 자동차에서는 해줄 수 있는 역할들입니다. 물론 차량의 속도를 갓길로 차량을 대줘 이런 역할들도 담당을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러니까, 웨이모도 마찬가지고 크루즈도 마찬가지고 테슬라의 FSD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요번에 버전 12에서 나온 그 표현을 갖다가 end-to-end A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끝에서 끝까지 다 AI다. 그건 뭐냐면 네. 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를 삭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테슬라는 30만 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30만 줄, 라인.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의 코딩할 때 크기가 코딩의 줄이 30만 줄이었어요. 30만 줄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짜여져 있는지 알 수가 거를 없겠네요. 다 딜리트하고 삭제를 한 거고 그걸 다 AI로 대체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30만 줄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규칙을 인간이 입력을 합니다. 빨간 불에는 서야 돼. 파란 불에는 달릴 수 있어. 그리고 저런 100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최고 속도가 100이라는 뜻이야. 100은 넘지 마. 그런데 인공지능은 뭘 해주느냐? 그 100이라는 간판을 읽어주는 거죠. 빨간 분이라는 것을 읽어서 얘한테 신호로 보내주면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기에 자전거가 있어. 자전거가 있다라는 것을 AI가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 보내줘요. 그러면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는 왼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으니 좀 주의를 하도록 해 라고 전통적인 서비스가 규칙을 인간이 다 집어여준 거예요. 인간이 다 집어여준 거를 가지고 인간이 집어여준 30만 줄에 달하는 규칙과 AI가 읽어주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자료를 가지고 종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규칙을 삭제한다고요? 그 규칙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근데 우리가 사고 계속 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인공지능은 뭐냐면 데이터를 막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에서 얘가 규칙을 뽑아내는 것이 인공지능이죠. 우리가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인간의 눈은 두 개야라고 우리가 규칙을 집어여주고 소프트웨어에 집어준 것은 전통적인 방식이고 인간의 그러니까 얼굴 사진을 갖다가 막 집어여주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눈은 두 개야라고 규칙을 뽑아내는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럼 뭐냐면 인간이 운전하는 데이터를 무진장 많이 여주면 빨간불엔 쓰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어내고 파란 불에는 달리는 거구나. 저 100m라고 100이라고 써 있는 거는 속도 제한이구나라고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신러닝이죠, 그게 머신러닝이라는 거고 지금 테슬라는 처음으로 자율주행의 역사상 처음으로 엔드-투-엔드 AI로 지금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밝힌 게 뭐냐면 사실은 40만 대에서 보는 비디오 데이터, 카메라가 8개 달려 있거든요, 테슬라에는요. 여기서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판매되고 있는, 예를 들면 한국이라는 단어 안 썼지만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모든 테슬라에 갖고 있는 비디오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있었어. 아, 그러면은 내가 테슬라 차를 한국에서 사서 서울에서 몰고 다니고 있으면 네. 거기 카메라에 들어온 그 영상을 테슬라가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AI가 학습을 하고 있었던 근데 거예요.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더 학습을 하기 위해서 도저라는 슈퍼컴퓨터를 올해 7월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슈퍼컴퓨터 학습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컴퓨터에서 이제 룰을 하는 건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까지는 꼭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그날 8월 달에 데모를 하다가 이제 교차로가 나와요. 회전 교차로. 회전 교차로는 한국에는 이제 많이 없고 지방에나 좀 있는데 사실 유럽이나 미국엔 대단히 많습니다. 돌다가 네, 우회전해서 네, 나가는 거죠. 회전 교차로에는 우선은 교차로에 먼저 들어온 차량이 우선권을 갖잖아요. 무조건 그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를 진입하는 데는 모두에다 옆에다가 스탑 사인이 있어요. 멈추라고. 멈춰서 앞에 주행 차량이 들어오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도 일론 머스크가 타 있는데 얘가 그냥 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 언론들도 그렇고 다른 언론들도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문제 있다. 그러니까 스탑 사인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고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 알파 버전인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AI가 인간 운전자의 미국 운전자의 0.5%만 그때 섰다가 가고 사실 9% 더 많은 9.5% 사람이 하는 사람들은 대로 똑같이 했다. 네, 얘가 사람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한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는 방법만 나중에 필요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걸 배우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랑 똑같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빨간 신호등에서 직진을 해버리면은 인공지능도 직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인간을 배우면서 새롭게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엔드-투-엔드 AI라는 그 테슬라만 하고 있는 건가요? 테슬라만 하고 다른 있습니다. 자율주행 왜냐하면 차들은... 이런 거 정도의 슈퍼컴퓨터를 다 못 갖고 있어요. 이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올해 7월부터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거를 평가를 했던 거고, 올해 10월 달인가요? 골드만삭스에서 이 도조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이런 발표문을 했거든요. 이때 또 테슬라 주가가 확 오릅니다. 올해 1월 달 수준은, 그러니까 내년 1월 달, 2024년 1월 달 수준으로는 이 슈퍼컴퓨터가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요. 5위권이라는 게 모든 슈퍼컴퓨터 네. 중에서 5위 자율주행차 관련된 네. 것만이 아니고 네. 슈퍼컴퓨터에서 5위 안에 들어가고 이것이 올해 내년 7월 달에 완성이 됩니다. 내년 8월. 테슬라는 AI 기업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기술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예측인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확 오를 때가 언제 되냐면은 버전 12가 지금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직원들에게 배포가 돼요. 버전 12의 베타가. 버전 12라는 게 어떤 지금 말하는 엔드-투-엔드 AI를 쓰는. 처음 장착한. 네, 처음 장착한 이 끝과 끝, 종단간 AI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한국말로는 엔드-투-엔드, 끝에서 끝까지 다 AI, 모두가 다 AI인 이것이 베타 서비스가 미국에 있는 테슬라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사실 이거를 일반 운전자들에게 주려면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기다려서 내년에 이제 베타 버전이 만약에 출시가 되게 되면 12가 만약에 내년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나오면 그때 주가가 많이 오를 거고요.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심지어는 베타를 떼도 돼. 라고 만약에 2024년이나 저는 2025년 정도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주가는. 왜냐면 베타를 뗀다라는 것은 12 정도는 이건 레벨 3나 레벨 4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율주행차 5단계로 봤을 때 1, 2, 3, 4, 5 중에 3에서 4. 네. 3에서 4. 지금 왜냐면 5가 완전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5가 완전 자율주행인데요. 사실은 테슬라의 버전 11은 버전 11까지는 레벨 2였어요. 왜냐면 레벨 3를 자동차사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레벨 3부터는 사고가 나면 자동차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또 레벨 3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이렇게 왜
차선 정도는 맞춰주잖아요. 바깥으로 어시스턴트 해주는 거 그게 레벨 1이나 2예요. 2. 네. 왜냐하면 레벨 2는까지는 절대 핸들에서 손 떼서는 안 돼요. 레벨 3는 손 떼고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손 떼고 되는 거죠. 핸드프리를 특정한 상황에 핸드프리를 해도 되는 것이 레벨 3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벨 2까지는 FSD도 손을 떼면 안 되는데 사실 운전자들이 손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고 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보는 사고 났다는 거는 다 레벨 2인데 손 떼고 달리다가 사고 그렇죠. 났다. 근데 이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이제 테슬라도 비판하는 것이 너네 그 이름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랬죠. 오토파일럿은 그건 레벨 1이에요, 그냥. 거기다 오토라고 썼지. FSD는 뭐의 약자면 여러분 풀 셀프 드라이빙이에요. 그렇구나.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이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손 떼는 거 아니냐. 이름 바꿔라. 저희 약간 이제 딱 소름 끼치는데 제가 사실 그 테슬라 강 박사님 인터뷰하려고 일론 머스크 관련된 팟캐스트 하나 들었어요. 렉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건데 한 2시간 넘게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딱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자기는 자율주행차를 바퀴 달린 로봇이라고 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로봇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인간 같은 뭐 이번에 나온 옵티머스 이런 로봇이 팔다리 달린 로봇을 우리 로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바퀴 달렸던 분이 테슬라도 로봇이 돼가고 있는 거고 완전히 인간 같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엔드-투-엔드 AI를 이번에 보면서 충분히 이제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의 많은 한계까지 왔다라는 거고 이것이 도조 컴퓨터가 결합된다라면 저 같은 회의론자도 조금은 긍정론자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4년에 베타 딱지를 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2025년이나 2026년 정도에는 베타 딱지를 떼게 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테슬라도 일찍 바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테슬라의 주가는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신호는 크리스마스 때 올 수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직원들 줬으니까 직원들이 이제 이런 반응들이 좀 나타나겠죠. 그럼 강 박사님 오셨으니까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될 것 같잖아요. 다음번에.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 기후위기 대응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 좋아하죠. 내연기관차 좋아하고.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크게 주는 거 아닌가요? 네, 트럼프 당선되면은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테슬라 주가도 점점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분석하는 건 뭐냐면 자동차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7% 정도에서 8%를 넘어가면 시쳇말로 백도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죠? 지금이 이제 미국이 요번에 올해 이제 8% 정도 될 거고 한국이 한 5% 정도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 한 18% 되고 중국은 23%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 유럽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니까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지금 이제 규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은 또 보셔야 되는 것은 연방도 있지만 주정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금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주법으로요? 네, 주법으로. 그러니까 가장 법이 전 세계에서 일찍 통과했고 사실 유럽연합은 협상은 오래 했지만 캘리포니아보다 늦게 법이 통과되거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연도당 쿼터도 정해놨어요. 2025년까지는 몇 프로 팔아야 되고 2027년까지는 몇 프로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2025년부터 전기차만 안 팔면은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시애틀이 주도인 워싱턴주 같은 경우 2035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뉴저지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14개 주가 주법으로 이미 이 내연기관차의 금지를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돼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14개 주가 간다라는 것은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이 거대 주들이 간다라는 것은 자동차 시장의 약 한 50% 정도 가까이가 뉴욕타임즈가 분석하는 게 14개 주만 해도 55% 정도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럼 미국 시장의 55%는 연방정부하고 상관없이 전기차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정체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IRA 법도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그 법을 폐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다고 공약하지 않아요? 그래도? 공약은 하겠지만은 폐기할 수 없게 예산 부분들을 만들어놨고 이미 예산들을 내년에 다 쏟아붓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 자체를 막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죠, 시장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제가 보니까 좀 보수적인 것 같던데 어떻게 보면 되게 엉뚱하면서 트럼프 지지자 같은 그런 성향을 보일 수도 있는 사람인 것 같던데 아니 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이런 사람을 또
위기에 빠뜨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의 그런 정기에는 있을 지난 것 바이든과 같아요. 트럼프 선거 때는 자기는 바이든 찍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바이든 정부를 크게 이제 비판했던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때 공장문 닫게 했던 거.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어요. 뭐 그런 거 외에는 사실은 바이든 정부, 그리고 또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재미삼아서 하나 얘기하면 요즘 트럼프가 되게 공화당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전기차를 많이 삽니다. 그리고 공화당 당원들이 내연기관을 많이 사요. 그래서 요즘 트럼프가 좀 더 보수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공화당에다가 마케팅하기 위해서다. 당선되면 달라질 거다. 네네네.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네네. 저는 개인적인 그런 정적 취향이 이렇게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마케팅적 요소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테슬라 얘기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또 AI 시대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박사님. 네. 일단 테슬라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드-투-엔드 AI라는 게 어떻게 이 성능을 보여주고 구현되는지, 베타 버전 언제 떼는지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셔야 이 AI 시대를 읽거나 또는 테슬라를 사시거나 테슬라 주식에 투자를 하시거나 어쨌든 알아두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AI 시대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기술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고요. 내일도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